엄청 오래된 인연입니다. 어디다 자랑하고 다닐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답답해서 여기 사연 채널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외치는 심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이 죽고 고아라 친정이 없던 저는 시아버지 집에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시아버지가 능력은 있으셔서 저를 걷어주시는데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꽤 되어서 그런지 시아버님은 적적하시기도 했고 말동무가 그간 많지 않아서 외로우셨나 봅니다. 제가 동호회나 밖에 좀 돌아다니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러더니 곧잘 친구들을 사귀시곤 집에 와서 자주 노시더라고요. 시아버님과 나이 차이는 조금 나는 편이기는 했지만 시아버님께는 그 주변 지역에서 말 터놓고 지낼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게 되셨다고 하네요. 시아버님을 형님 하면서 잘 따르기도 했고 다행히 둘이서 잘 맞아서 둘이서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 인연이 이어져서 저희 집에서 자주 술을 드시곤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서 지냈던지라 그리고 볼 때마다 이뻐해주고 용돈도 주고 했던 분이셨어요. 부담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좋은 삼촌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꽤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 사실상 시아버님 다음으로 많이 만나던 사람이 삼촌이었습니다. 나이가 중후하지만 분위기 있던 스타일이라서 어느 정도 호감은 있었어요. 그 정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제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다시 들어가면서 저희 시아버님도 은퇴를 하시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님과 삼촌 두 분 다 속상해했지만 한국인데 못 만날 게 어디 있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조금 아쉽더라고요. 속으로는 삼촌을 조금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삼촌 또한 제 손을 잡으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는데 그날 그때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저는 지금도 솔직히 중년 남성이 제 취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상이라는 게 사실 나이차가 한두 살 많은 연상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서울 가서도 연애를 하면서는 또래 남자들과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무언가 저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속으로 아쉬움은 많았지만 제 취향을 들킬 수 없어서 숨기기만 했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나의 비슷한 직장인 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었어서 연애를 하지 못했는데 주변에서 안타까워해서 시작한 연애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나를 받아준 사람이라 내심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마음도 많이 썼습니다.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한참 때인 나이인데도 흥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도 잘 안 나오고요. 그래도 그때 애인이 저를 많이 위해주고 기다려주고 어떻게든 흥분시켜보려고 이것저것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도무지 애인한테 나는 연상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이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 애인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도 사람인데 당연히 답답하고 힘들었겠지요. 결국 그는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잡으려 했지만 그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주고 저를 떠났어요. 저를 위해 그만큼 희생해준 좋은 사람이었던 애인이 나를 두고 어떻게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나 하는 배신감이 더 컸죠. 게다가 남편을 보내고 첫 애인이었기에 애인의 바람에 저는 우울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 카카오톡도 연락처도 핸드폰에 있던 모든 걸 지워버리고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렇게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백업해둔 연락처를 정리하면서 카카오톡도 설치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백업을 해둔 게 너무 오래 전이었어서 그동안의 친구 목록이 다 사라져 있었지요. 그런데 제 눈에 띄는 번호가 하나 있었으니 제가 서울에 오면서 헤어지게 되었던 삼촌의 번호였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번호를 쓰고 있던 건지 카카오톡에 자동으로 친구 등록이 되면서 오랜만에 삼촌의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작은 사진으로 보니 괜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의 사진을 터치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여전히 중후한 매력 그대로였고 얼굴살이 조금 더 빠졌을 뿐 저를 설레게 했던 미소는 여전하더라고요. 어디 아는 사람들하고 산에 놀러 갔던 건지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상태창을 보니까
메모 남겨놓듯이 해놓는 프로필 상태 메시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라고 약간 쓸쓸해 보이는 구절을 상태 메시지로 남겨놨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올려보면 옛날에 해놓은 거고 사진들도 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프로필로 되어 있는 사진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때 직감적으로 삼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애인에게 받은 상실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애인과 그렇게 노력을 하며 오랫동안 사랑을 나누는데도 한 번을 만족을 못했던 게 사실은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그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무작정 짐 싸들고 삼촌이 살고 있던 예전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이다 보니 어디 사는지도 다 알고 있었는데 삼촌 집에 찾아가니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10년 삼촌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너무 길어서였던 걸까요? 하지만 체감상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오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가 보고 싶어 찾아간 동네였으니 그를 찾아 해물 봐야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대놓고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멀리 떨어져도 얼굴 못 보고 지낼 일이 있냐고 했었지만 정말 매일매일 만나던 삼촌이었는데 이사 가자마자 10년 동안 그냥 의의 남이 되어버렸었거든요. 내 번호가 저장이나 되어 있으려나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삼촌은 전화를 받자마자 제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줄 거면 왜 지난 10년 동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왔는지 제가 얼마나 삼촌을 보고 싶었는지 몰랐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삼촌과 저는 오랜만이라며 시아버님은 어떻게 지내는지, 서울은 어떠니, 회사는 다닐만 한지 별 시덥잖은 안부를 물으며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삼촌도 제가 갑자기 연락을 한 이유가 궁금해졌는지 오랜만인 건 좋은데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왜 연락을 했냐고 물어오더군요. 그래서 솔직하게 삼촌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과 프로필 메시지 보고 삼촌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삼촌이 제 말을 듣고는 뭔가 쓸쓸하게 웃으면서 별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삼촌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지금 이 동네까지 내려왔다. 삼촌 집까지 찾아가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 삼촌이 조금 놀란 눈치더라고요. 밖에서 한 1시간 정도를 기다렸더니 삼촌이 헐레벌떡 제가 있는 곳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것인지 옷도 멀끔하게 입고 머리도 다듬어져 있는 게 조금 멋을 내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삼촌의 멋짐이 참 좋긴 했는데 사실 회사 출퇴근할 때 하는 정도의 모습만 봤지 진짜로 이렇게 마치 애인을 만나듯 꾸미고 나온 삼촌의 모습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저를 설레게 만들던 그 남자가 내 눈앞에 있으니 묘한 고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항상 시아버지와 함께 셋이서 그를 만났는데 이번엔 남자 대 여자로 단둘이서 만나고 있으니 그 기분은 말할 게 없었지요. 직접 만나니 삼촌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던 말과는 다르게 삼촌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저희 가족이 서울로 가기 전부터 아내와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식들이고 뭐고 다 대가리 크고 나니까 자기가 회사 다니며 힘들게 키워준 것도 모르고 어머니를 따라갔다고 자기는 이제 완전 혼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힘들어 하더라고요. 삼촌이 힘들다고 하는 말에 저도 사실은 이러하다며 현재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 또한 큰 우울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삼촌이 보고 싶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그 명분을 설명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여기를 내려온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에게 커피 말고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고 같이 술 마셔주면 다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이 눈빛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렸을 때도 자주 가던 동네 호프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가 음식도 맛이 좋긴 하지만 일단 이야기하기 좋은 벽 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칸마다 나누어져 있고 조용히 단둘이 이야기 나누기에는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도 솔직히 삼촌과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삼촌이 저랑 술 같이 마시니 뭔가 묘하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한 2잔 나누다가
저도 삼촌에게 제가 애인과 헤어졌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애인 앞에서 내가 흥분할 수 없던 이유와 노력을 해도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촌이 있었다고요. 대충 고민 상담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바로 돌직구를 날려버리니 정신을 못 차리고 제 말에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삼촌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사실 이제는 모르겠다, 내가 흥분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삼촌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요. 이게 해결이 되면 저도 앞으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억눌렸던 제 마음과 상대적인 요인을 알 수 있으니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삼촌에 대한 걱정도 많았지만 나도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삼촌을 원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삼촌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며 손사래를 치기는 했지만 거절을 하지도 않았고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삼촌도 스스로가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나 봐요. 우리가 암묵적인 동의를 하긴 했지만 실수나 마찬가지인 거야라고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삼촌은 가족들과 떨어져 나와 혼자 지내고 있으니 집에 혼자서 지내고 있었어요.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삼촌의 말이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고 가라는 말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의심을 넘어 확신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인과 분위기도 많이 만들고 이런저런 시도는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만족한 관계를 한 적이 없으니 많이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솔직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삼촌이 알아서 잘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애인과 이런저런 시도를 할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이미 삼촌이 저를 부축하고 삼촌의 집까지 가는 동안 저는 이미 물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삼촌은 완전 두껍고 질긴 청바지를 뚫어버리고 나올 기세였다고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서자 우리는 망설임 없이 키스를 시작했고 같이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씻는 도중에도 참지 못하고 뒤에서 저에게 사정없이 그간 쌓였던 욕구를 풀기 시작했어요. 씻고 나와서도 힘이 남아도는지 저를 번쩍 들더니 불도 켤 시간도 없이 사랑을 끊임없이 나눴어요. 저는 머리가 망가져버린 느낌을 마지막으로 기억한 채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삼촌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나 봅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미 서로가 의도한 대로 되었다는 걸 알고 있기에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저도 직장인이기에 결국 주말을 보내고 나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에게 꽉 물린 듯 했습니다. 그도 은퇴를 한 상황인데 굳이 뭐하러 제가 매주 주말에 지방까지 내려와야 하는지 싶어서 아예 그에게 생활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제안을 했지요. 그는 저한테 버림받을까 두려움이 있었는지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다시 확신을 줬습니다. 당신은 내가 10년이 넘는 세월 만에 겨우 내 것으로 쟁취한 사람이라고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시아버님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삼촌을 데리고 나갔을 때 시아버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취직 후에는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허락받지 못한 만남이기에 결국 삼촌과 둘이 살림을 합쳐서 지내게 되었지요. 언젠가는 시아버님도 저와 삼촌의 사이를 인정해줄 그날이 올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용품 쪽으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남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부터 저는 인간으로서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31살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개방적인 제 아내와 저는 회사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9살이 더 어립니다. 처음엔 근처 다른 회사 비서 면접을 보러 왔다가 아내가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첫눈에 반해서 말을 걸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어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쳤고 바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결혼할 때 장모님께서 요즘에는 10살 정도 차이 나는 커플들은 많이들 있기도 하고 잘들 사니까 크게 문제될 거라는 생각은 없다며 허락해 주셨어요. 장모님은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서 제 아내를 낳게 되었고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와중에도 자신과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고 순탄한 가정 생활을 지내다 결혼 2년차가 다 되었을 때 제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엄마를 잘 따르던 아내는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겨나자 그 이전보다도 더욱 많이 장모님을 찾았고 그로 인해 장모님께서는 집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잦아졌습니다. 저희 집과 장모님 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여서 장모님은 이른 아침에 오셔서 제 저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미안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 5개월이 넘었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성인용품업이라 일의 특성 상성에 있어서 개방적이기도 하고 직원들도 옷차림이 자유로웠는데요.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이면 임신한 자신을 두고 늦게 들어온다고 화를 내고 사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끔은 직원들 회식을 잠시라도 참가해야 함에도 회식을 못하게 하는 등 정말 회사 일부터 집안일까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시비를 걸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제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저렇게 해줘야 한다라며 제게 많이 내조를 해줬었던 아내인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는 직원들 챙길 시간이 어디 있냐며 오히려 성질부터 내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지쳤고 나름대로 힘들어서 술로 매일매일을 지내왔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장모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장모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면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없겠냐고 하시면서 조심스레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동시에 제 아내에게 박 서방을 데리고 가서 집에 무거운 물건들 위치를 좀 바꾼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먹이고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는 알겠다며 올 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짐을 옮기려고 장모님을 모시고 출발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장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장모님이 미혼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아내를 바르게 잘 키우셨다는 생각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장모님께서 갑자기 왈칵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미혼모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쌓아둔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구나 생각도 들었고 장모님이 이제는 제게 마음을 많이 열어줬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프고 여자같이 여린 장모님을 보면서 감정이 묘했습니다. 장모님 댁에 도착하자 무거운 식탁이나 물건들을 선반에 올려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밑에서 도와주신다며 제 아래에 계셨습니다. 아까부터 묘한 감정에 휩쓸렸던 저는 저도 모르게 아래가 달아올랐고 장모님 눈 앞에서 서버렸습니다. 너무 민망해서 가리고 싶었지만 두 팔은 이미 물건을 들고 있어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날은 도망치듯 밥도 안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희 둘 사이에는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점심에 매일 밖에서 음식을 사서 챙겨 먹던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는지 장모님은 도시락을 직접 싸서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저희 집과는 버스로 2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장모님의 수고스러움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장모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런 일상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더군요. 오늘은 무슨 반찬을 갖다 주실까라는 생각에 빠지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제 아내를 모르는 경비분들과 청소이모님들이 사모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매일 갖다 주시냐며 사모님이 참 미인이시다라고 하시더군요. 주변 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부부 사이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았고 미모도 훌륭하셨으니까요. 심지어 누가 장모님이 이렇게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직접 갖다 주리라고 상상이나 할까요? 저는 살면서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는 건 처음이었고 정말 아내와 장모님의 행동이 비교가 되면서 뭔가 마음이 자연스레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나오는 시간이 정말 길어서 아내가 산통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그동안 저는 혼자서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장모님은 집에만 있으면 뭐하냐면서 아내도 케어하고 저녁엔 저희 집에 와서 살림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은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둘째 날부터 결국에는 벌어져서는 안 될 사단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짧은 반팔티에 굉장히 짧은 바지를 입고서 바닥을 닦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사실 말이 장모님이지 40대 초중반의 장모님은 밖에서 보면 어느 남자들이나
뒤돌아볼 만큼 미모가 훌륭했고 몸매는 말도 할 게 없고 30대 못지않은 미녀였습니다. 장모님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아마도 계속 몰래 쳐다보았을 겁니다. 아마 다른 남자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광경을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또 장모님을 보고 좀 단정하게 입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눈을 돌린 채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집 여기저기를 한참 청소를 하시더니 저녁 식사를 차릴 테니 얼른 씻고 나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장모님과 단둘이 집에 있는데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다니 뭔가 기분이 묘하고 야한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장모님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동안 딸이 임신하고부터 아내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해달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서 소맥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고 점점 마시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금세 술에 조금 취하게 되면서 그때 이미 저희들 사이의 아내의 존재는 서서히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마치 동청회에 온 첫사랑처럼 예뻐 보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내와 매번 느끼고 지내던 세대 차이를 장모님과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긴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맥주와 소주들도 다 동이 나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술이라 살짝 부족하더군요. 그때 눈에 띈 건 진열대에 놓여있던 양주였고 그 양주를 열면서부터 저희 둘 사이의 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40대 초중반의 나이에 얼굴 몸매는 20대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장모님은 누가 봐도 관리를 잘했기에 그동안 오랫동안 참았던 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버려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고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장모님에게 조금씩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부가 뽀얗고 잡티 하나 없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다만 움직임이 없는 장모님을 보면서 안심을 했고 저는 더욱 과감하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옷 사이로 손을 넣어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군요. 다음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서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걸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장모님은 전날에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없다면서 정리가 안 된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어색하지 않은 티를 내려고 TV를 봤습니다. 그날은 연휴기도 해서 집에 있었는데 장모님은 딸에게 다녀온다며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더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아내에게 죄책감에 차마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반성을 하면서 집에서 있었고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장님께서는 아내와 같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서 잠자리에 들려고 방에서 누워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모님이 자정이 조금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장모님은 어디서 술을 드신 건지 취하셔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한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장모님은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잠에 드시는 걸 확인하고 저도 제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저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할 말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제 잠든지 알았냐며 어디서 내 몸에 손을 대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혹시라도 아내에게까지 말씀하신 건 아닐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이번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아내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용서를 해줄 테니 술이나 한 잔 더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티기에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양주를 거의 원샷하다시피 마셨고 어제보다 더 많이 취했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그동안 느꼈던 고마움과 감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장모님은 자기 때문에 실수한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닦아드리고 다독여드리다 보니 또다시 분위기가 묘해지면서 결국 장모님과 저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쌓았던 모든 욕구를 풀었고 4번이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술에 취해서인지 장모님이 너무 완벽한 여자여서인지 점점 아내에 대한 생각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아내에게 가는 시간 외에 집에 있을 때는 저희 둘은 거의 부부와 다름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이제는 이름을 부르면서 지내는 지경까지 와버렸고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이어온 지 거의 2주가 다 되어가는 것 같네요. 이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더 이상은 아내에게 미안해서 집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장모님의 미모와 몸매에 이끌려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가 너무 빠져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알게 될까 점점 무서워지네요. 태어난 제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미친 짓을 한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내에게도 지쳐 있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지다 보니 순간적으로 했던 행동들인데 지금 되돌아보고 있자니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장모님에 대한 제 마음이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겠고요. 장모님도 아마 저처럼 이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두 사람의 관계가 평생 끊어질 텐데 지금처럼 비밀로 지내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